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1번 문제입니다. 구현 단계에서 작업의 절차를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예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기억이 코딩한다, 코딩 작업을 계획한다, 코드를 테스트한다, 컴파일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뭐 누구라도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계획을 제일 먼저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맞게 코딩하면 되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고 이렇게 이름이 됐는데,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념 형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운용,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모든 과정이죠. 자,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개발 계획을 세우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유지, 보수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구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작업을 계획하면 그 다음에 코딩해야죠. 코딩하고 나면 여러분 뭐합니까? 에러 있는지 없는지 컴파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컴파일하고 테스트 순을 거치면 되는 거니까 오늘 문제는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딩한다, 코딩 작업을 계획한다, 테스트한다, 컴파일한다니까 계획을 세우고 코딩하고 컴파일하고 테스트하면 될 테니까 계획을 세우고 코딩하고 컴파일하고 테스트 순으로 수행하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 것을 뭡니까? 그랬는데 이걸 유자빌리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1회 문제에서도 ISO 9126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공부했었는데 다시 그 문제가 나왔네요. 자, ISO IEC의 9126이 25010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은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으로 정의가 되고요. 현재는 ISO IEC 2500에서 25010까지로 통합됐습니다. ISO라는 것은 국제 표준화 기구고 IEC는 국제 전기 기술 협회다라고 한 이러한 내용이고요. 자, 9126의 품질 특성에는 기능성과 신뢰성, 여기 요 사용성을 좀 봐주세요. 유자빌리티라고 하는 것에 이해 용이성, 학습성, 운용성, 기호성, 사용 준수성이라고 하는 이런 큰 단락 밑에 작은 단락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오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개가 있죠.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품질 특성에 나타내는 이 특성들을 보시고 그에 따른 세부 내용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기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만족하는지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거죠. 신뢰성은 소프트웨어가 요구하는 기능이 정말 잘 수행되는지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사용성은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학습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할당된 시간 동안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걸 얘기하고, 이식성은 얘가 다른 환경에서도 얼마나 이 소프트웨어가 잘 적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가 이식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유저빌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성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니까 3번의 유저빌리티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객체 지향 개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구현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데 객체가 뭐냐는 거예요. 1번에. 객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료 구조와 메소드. 자료 구조와 메소드로 합쳐진 거죠. 속성과 어트리뷰트. 자료 구조와 어트리뷰트. 자료 구조가 어트리뷰트죠. 어트리뷰트와 펑션, 메소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2번에는 자바에서 정보 은닉을 표현할 때 프리베이스는 아니죠. 이거 퍼블릭이 공개니까 얘는 아닌 것 같고요. 프리베이트에서 공개를 한다. 이 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다음에 상속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객체라고 하는 것은 자료 구조와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자바에서 접근 제어를 쓸 때 프리베이트, 프로텍티드, 퍼블릭, 디폴트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근데 프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해당 멤버를 선언하는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거죠. 따라서 외부 클래스나 인스턴스 등에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해당 클래스의 내부에서만 구현이 가능한 이런 건데,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해당 멤버를 모든 클래스에 접근이 가능하죠. 따라서 해당 멤버가 외부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우나 외부에 노출돼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것 그거 좀 설명인데 그것도 이따 설명할게요. 객체 프로그래밍의 4가지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에도 우리가 이 캡슐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캡슐화, 데이터 코드의 형태를 외부로부터 알 수 없게 하고 데이터 구조와 역할, 그 기능을 캡슐 형태로 만들어서 정보를 은닉하는 이런 거죠. 추상화는 공통적인 특성, 메소드를 묶어서 이제 추상화하고 클래스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된 변수 및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받아 쓰는 거죠.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응답 가능한 이런 구조들을 이야기한다. 폴리몰피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객체 지향 개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구현과 관련한 설명이 틀린 것 할 때 얘는 올바른 설명이죠. 자료 구조와 함수로 구성된다라고 했고, 자바의 정보 은닉을 표현할 때 이 프리베이스라는 의미가 공개다. 이건 잘못됐어요. 퍼블릭이 돼야 되겠고, 상속은 개별 클래스의 상속 관계를 묶음으로써 클래스 간의 객체화된 전체 구조를 파악한다. 좋은 얘기고, 같은 클래스 속하는 개개의 객체이자 하나의 클래스에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한다. 이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런 객체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객체라고 하면 이 객체들을 우리가 추상화하는 거죠. 이렇게 추상화해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추상화하는 거예요. 추상화한다라는 거죠. 추상화하고 다시 객체로 분리할 때 인스턴스화 하는 거예요. 인스턴스화해서 이 객체 하나하나가 분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할 때 요 인스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인스턴스다 이런 얘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소프트웨어 구조를 이루며 다른 것들과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졌대요. 하나 또는 몇 개의 기능을 수행해 명령어의 집합이래요. 모듈을 설명하고 있네요. 서로 하나의 완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듈을 얘기하는 거죠. 모듈이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능을 독립적인 부분으로 분리해서 단순히
규모가 큰 것을 작게 여러 개 나눈 것만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의 집합이다. 이런 얘기죠. 함수나 메소드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모듈로 만들 수 있다. 이 모듈과 모듈이 결합을 해서 또 다른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이 문제의 정답은 모듈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네요.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면서 여기 2번에 보니까 프론트와 레어가 나오는데 프론트와 레어는 큐나 데크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틀린 얘기입니다. 자, 스택이라고 하는 거 뭐 자료가 있겠죠. 예.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푸시에 의해서 자료가 입력이 되는 거죠. 맨 위에 얘를 우리가 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데이터가 삽입된다 라고 하면 탑은 탑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씩 이렇게 증가한다 이거겠죠. 데이터가 삭제된다 라고 하면 탑은 탑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얘도 이 용량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팝은 꺼내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 m보다 탑이 크다. 탑이 m보다 크다. 이랬을 때는 이 용량을 초과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나는 거죠. 그런데 탑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 버리면 언더플로우가 되는 거죠. 언더플로우 에러가 난다 라고 하는 이런 거고요. 얘가 가장 나중에 입력된 아이인데 가장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first in, last out. last in, first out의 구조를 가진 이러한 메모리죠. 그래서 뭐 연산식을 쓴다든지 이럴 때 전부 이 스택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모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스택의 모든 기억 공간이 채워져 있는 삽입 상태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요. 뭐 없는 데이터가 없는 자꾸 꺼내달라고 하면 언더플로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함수의 호출이라든지 인터럽트를 처리한다든지 뭐 컴파일을 이용한 언어를 번역한다든지 서브루틴을 호출한다든지 이럴 때 전부 스택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고요. 여기 프론트와 레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건 Q를 얘기하는 거예요. Q를 얘기하는데 Q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레어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 프론트를 F라고 하면 레어에서 입력이 되고 프론트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번 답은 스택에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이 같은 입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입출력이 한쪽 끝으로만 제한된 리스트이다. 당연한 얘기죠. last in, first out의 구조다. 그 다음에 여기 없는 데이터를 꺼내달라고 하면 언더플로우가 나온다. 좀 이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뭐 스택에 대한 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전이식을 후이식으로 표현한 것을 따져보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런 문제네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로를 한번 쳐보면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괄호로 좀 묶어주세요.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면 얘를 좀 후위식으로 보내기가 쉽지요. 그러면 BC 플러스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A 가고 곱하기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D 가고 이 슬래시 앞으로 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보지요. 전위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자가 앞에 나오는 거죠. 중위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연산자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후위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자가 뒤로 가서 전위표기법을 우리가 프리픽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위표기법을 인픽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후위표기법을 포스트픽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인접한 연산자의 두 개와 왼쪽 연산자를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가로로 묶어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로 묶은 이 연산자들을 이렇게 뒤로 보내주는 거죠. 뒤로 보내주면 이렇게 되지요. BC 플러스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A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슬래시가 넘어가야 되니까 D하고 슬래시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E하고 그죠? 마이너스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포스트 픽스다, 뭐 프리픽스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어떻게 가로를 잘 묶을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연산자와 피연산자를 가로로 묶는 거니까 뭐 그거 못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뭐 여기 정답은 후위식으로 우리가 따져주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버블정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버블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한 자료, 이웃한 레코드, 이웃한 자료를 교환하는 거예요. 또 버블정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해라. 그러면 맨 뒤에 여기 있는 큰 저 9번이 맨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정렬 되겠죠. 그러니까 뒷자리부터 채워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자료를 해워놨으니까 자료를 보시죠. 버블 정렬은 주어진 파일에서 인접한 두 개, 이웃한 두 개의 레코드의 키값을 비교하는 이러한 정렬입니다. 예를 들어 9, 6, 7, 3, 5다라고 한다면 얘와 얘가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6,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하고 7하고 비교하니까 또 7이 앞으로 와야죠. 그리고 9 이렇게 되고 9하고 3하고 비교하면 또 3이 앞으로 와야죠. 그러면 9가 뒤로 가고 9하고 5하고 비교하면 5가 앞으로 오고 9가 뒤로 가니까 1회전했을 때 6, 7, 3, 5, 9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회전했을 때 6, 7, 3, 5, 9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큰 수인 9가 뒤로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얘하고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뭐 자리 교환 없죠. 얘하고 비교하면 자리 교환해야 되니까 6, 3, 7하고 5하고 비교하면 5가 앞으로 오고 7 되고 9 되니까 6, 3, 5, 7, 9에서 7과 9 여기 7과 9가 자리 잡았죠. 그 다음엔 6이 자리 잡겠죠. 그 다음엔 5가 자리 잡고 뭐 이렇게 정렬하는 건데 지금 다행히도 물어보는 문제는 1회전 했을 때의 문제니까 6, 3, 7, 3, 5, 9가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6, 7, 3, 5, 9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앞에 한번 보실까요? 67359 맞죠? 그래 67359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해싱 함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해싱 함수에는 제곱법, 숫자 분석법, 계산법, 폴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기 개방주소법은 없습니다. 자, 해싱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죠. 해싱은 우리가 메모리의 주소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 쓰는데요. 해시 테이블의 기억 공간을 활성화한 후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레코드 키에 대한 해시 테이블에서 내 홈 어드레스를 계산한 후 주어진 레코드를 해당 기억 장소에 저장하거나 검색해내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해싱은 직접 접근 방법, 다이렉트 억세스 메소드라고 하는 이러한 파일을 구성할 때 사용되며 접근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기억 공간을 많이 요구하죠. 다른 검색에 비해서 검색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삽입 삭제 빈도가 많을 때 유리하죠. 키 주소 변환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해싱 함수에는 계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완전수, 소수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를 홈 어드레스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고요. 기수변환법은 뭐 진법을 이용해 기수값으로 변환해서 진법을 변환하는 이런 거고, 폴더폰 뭐예요? 접는 거 아니에요? 반씩 접어나가는 거예요. 레코드 키 값을 여러 부분을 나누고 각 분 더하거나 베타적 논리합의 통해 나온 결과를 주소로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여러 부분으로 나눈다는 게 접어나간다는 거예요. 계수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모든 키값에서 그 키를 구성하는 자릿수들의 분포를 조사해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자릿수들을 필요한 만큼 택하는 방법이고, 제곱법은 결과값 중에서 값을 제곱해서 결과값 중에 중간 자릿수를 선택해서 그 값을 홈 주소로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제곱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곱법, 숫자 분석법, 계산법은 되는데 여기 숫자 개방주소법이다라고 하는 것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방주소법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29번 문제 보죠.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 활용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패키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뭐 내용들을 살펴보시죠.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은 개발이 완료가 되고 사용자에게 배포를 하려니까 잘 포장해야 되잖아요. 사용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패키징 및 설치, 사용자 매뉴얼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패키징 순서는요, 기능 식별, 모듈화, 빌드, 사용자 환경 분석, 패키징 적용 시험, 그 다음에 패키징 변경 개선 이런 순서대로 패키징이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 사용자 시스템 환경, 운영체제, CPU, 메모리 등의 최소 환경을 정의해 줘야 되고요. UI,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매뉴얼과 일치시켜서 패키징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패키징에 배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에 안 맞으면 안 되니까요. 하드웨어와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매니지드 서비스를 형태로 제공하는 게 좋고요.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이므로 내부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 및 보안이 당연히 고려가 돼야겠죠. 다른 여러 콘텐츠 및 단말기에 DRM,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연동을 당연히 고려해야 돼요. 고려하지 않으면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 및 비용도 고려를 하고요. 다음에 제품 소프트웨어 종류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 3번에 보니까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한다. 또
2번에 보니까 보안을 이기종의 연동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답은 연동을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 설치 매뉴얼, 아까 우리가 패키징 하면서 그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설치 매뉴얼은 누가 보는 거예요? 사용자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발자 눈에 맞춰서 했다. 그럼 이건 틀린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설치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순서대로 알기 쉽게 써놔야 돼요. 또 설치 과정에 펼쳐진 오류 메시지 및 예외사항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왜? 얘는 설명서이자 안내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치 과정에 표시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관련 내용별로 별도로 구분해 설명해라. 좋은 설명이죠. 설치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빠짐없이 순서대로 해라. 좋죠. 설치 매뉴얼은 개발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누굴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죠?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설치 매뉴얼은 목차, 개요, 기본사항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인 이러한 내용이 돼서 사용자를 기준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자, 제품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의 역할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형상관리 SCM 1회 문제에서도 풀었던 이러한 얘기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여기 소프트웨어의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관련 활동, 이걸 우리가 형상관리 SCM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변경 원인을 알아내고 제어하며 적절하게 변경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해당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것이죠.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단계에 활용되는 활동이며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당연히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비용을 줄이고 개발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이런 거죠. 관리 항목에는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계획, 분석서, 설계서, 프로그램, 테스트 케이스 등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형상 관리를 통해서 가식성과 추적성을 보장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생산과 품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상 관리 도구에는 Git이라고 하는 게 있고 CVS, 그다음에 서브 버전 등이 있다. 그래서 Git, CVS, 서브 버전. 얘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형상 관리 기능에 보면 형상 식별이 있고요. 버전 제어가 있고요. 형상 통제, 형상 감사, 형상 기록 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품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의 역할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 3번에 보니까 프로젝트 개발 비용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형상 관리와 비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내용이니까요. 형상 관리를 통해서 이전의 리버전이나 버전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서 배분 관리에 유용하다. 불필요한 사용자의 소스 수정을 제한한다. 프로젝트 개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건 아니고요.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개발자의 동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번 보죠. 동시에 소스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개발 결과를 합치거나 변경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도구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 RCS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RCS가 뭐냐면 리비전 컨트롤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예요.
2명 이상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소스 파일의 변경을 적절히 관리하는 거죠. 왜? 서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변경사항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금까지 변경사항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죠. 소스 파일을 관리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세 가지 시스템이 RCS, CVS, SCCS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RCS는 빨간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동시에 소스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개발 결과를 합치거나 변경 내용을 추적할 수 있어야만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만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자꾸 고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RCS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라 답은 1번 RCS 리비전 컨트롤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번 보죠.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이트박스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발자의 관점이에요. 그럼 블랙박스는 사용자의 관점이겠죠. 자, 화이트박스는 소프트웨어 혹은 제품의 내부 구조의 동작을 세밀하게 검사하는 테스트 방식이에요. 외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예상 결과 값을 테스트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부의 소스 코드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봐야 돼요. 사용자가 들여다보면 안 되는, 볼 수 없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개발자 관점이죠. 쉽게 정리하면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또는 컴포넌트 로직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요구된 사항을 확인하는 개발자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이트박스는 개발자다. 아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화이트박스에는 그러니까 기초 경로 검사, 그다음에 조건 검사, 루프 검사, 데이터 흐름 검사, 이게 전부 프로그램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는 개발자예요. 그래서 기초 경로 검사는 대표적인 화이트박스의 테스트 기법입니다. 조건 검사는 논리적인 조건을 테스트하는 거죠. 루프 검사는 얼마나 제대로 도느냐, 프로그램의 반복에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하는 거고, 데이터 흐름 검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누가 하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고, 블랙박스 테스트는 지금 그림 제가 시커멓게 이런 그림을 하나 불러왔는데요. 얘는 안에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사용자들은 이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없게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동작을 검사하는 거니까 기능을 검사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제대로 기능이 되는지 사용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블랙박스 테스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사 진행에 있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코드나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는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없는 거죠. 또 특징의 요구사항 검사를 위해 공개된 설계도 등 대내적으로 공개된 사항들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소프트웨어 특징이나 요구사항 등에 초점을 맞춰 검사가 이루어진다. 쉽게 정리하면 개발자 입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용자의 입장이 블랙박스다. 소프트웨어 혹은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과 결과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기법이다. 이제 정리가 됐죠. 화이트박스는 개발자의 관점에서, 블랙박스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치 분할, 경계값, 원인 효과 그래프, 그 다음에 비교 검사, 예를 들어서 경계값 분석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사람의 나이를 입력한다 이러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력자료에 지정한 통치 분할 기법을 보완한 기법이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경계값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값 분석에서 사람의 나이는 1살에서부터
뭐 100살까지다. 이러면 100이라는 경계값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1이라는 경계값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동치분할, 경계값, 원인효과, 비교검사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버전이 같은지 틀린지 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비교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랙박스 테스트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여기 기초경로 검사는 화이트박스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기초경로 검사가 정답이 되겠다. 동치 클래스, 경계값, 원인 결과 그래프 이런 것들은 전부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향식 통합시험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조건만 가지고 임시로 제공되는 시험용 모듈, 하향식은 스톱이다, 상향식은 드라이버다. 이거 1회 때 제가 다 지금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문제인데 바로 나왔네요. 이렇게. 자, 테스트 드라이버, 테스트 대상 모듈을 호출하는 더미 프로그램이고 스톱은 대상 모듈에 의해 호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테스트 드라이버는 상향식에서 쓰는 거죠. 상향식 테스트고 테스트 스톱은 하향식이죠. 그래서 하향식 시 상위 모듈 개발 이후 하위 세부 모듈을 제작하기 전에 하위 모듈처럼 기능을 흉내내는 임시 모듈을 우리가 스탑이다, 테스트 스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하향식이니까 답은 스탑을 얘기하는 이런 얘기에서 스탑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 만약에 제가 상향식이었다면 드라이버가 정답이 되겠죠. 자, 알고리즘에 대한 시간 복잡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표시할 땐 우리가 비고표기법이다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 빅 5의 1을 이야기하는 거야. 빅 5의 1은 입력 시간의 수행 시간이 입력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한 번에 딱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 복잡도를 얘기하는데 자료를 보죠. 자, 빅 5 표기법은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표기해주는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뭘 따져주는 거냐면 시간 복잡도를 따져주는 이런 것을 씁니다. 시간 복잡도의 알고리즘은 시간의 효율성을 따져주는 거예요. 공간 복잡도는 메모리 공간을 얼마나 효율성을 있게 해주냐라고 하는 이런 건데 비고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근적인 상한이고요. 빅 오메가는 하한이고 세타는 상한과 하한을 같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는 이러한 표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비고 표기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력값과 관계없이 일정한 게 문제 해결의 하나의 단계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 그러면 데이터가 삽입되잖아요. 팝 하면 꺼내내잖아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n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로그 2n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절반씩 쪼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 트리라든지 이진 검색이라든지 뭐 이런 거고요. 5의 n은 그냥 순차예요. 1, 2, 3 이렇게 나가는 폼은 돌릴 때 차례대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5의 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n 로그 2의 n이다 라고 하는 것은 로그 2가 그러니까 이진 나오는 게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n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정렬이라든지 2A 모지 합병정렬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거고요. n제곱부터 이제 지수승이니까 굉장히 좀 커지는 거죠. 숫자가. 문제 해결 단계가 입력 단계에 n제곱만큼 수행된다. 그래서 뭐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n제곱이다. 라고 여기 퀵 정렬인데 퀵 정렬은 이거 최악일 경우일 때만 이렇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의 n승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지수승이니까 이렇게 n승만큼 나오는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이러한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작을수록 좋으니까 여기 5의 1부터 시작해서 로그 2n, 5n, n 로그 n, n 제곱, 2의 n승까지 이렇게 이게 시간 복잡도의 증가도를 나타내는 이러한 표니까 얘는 좀 우리가 하나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로그 n이라고 했는데 상관없지만 로그 2n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죠. 자, 그렇다면 5의 1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3번의 설명에 있는 얘를 얘기하는 거니까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입력 데이터 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한 방에 처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문제입니다. 제어 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맥케이브 수는 어떤 것이냐. 그런데 맥케이브 수를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역의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영역의 수는 이 내부 영역에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외부 영역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을 더해서 4가 된다. 근데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 공식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노드를 먼저 화살표 수와 노드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거, 얘를 우리가 화살표 수라고 하고요. n이라고 하는 것을 로드 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2 마이너스 n 더하기 2다라고 하는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가 화살표 수니까 화살표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화살표 수는 6개예요. 노드는 4개니까 4개예요. 거기다 2를 더하니까 4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보이시죠? 4가 나온다. 이런 얘기니까 뭐 어떤 방식이든지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계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어 흐름도가 다음과 같을 때 맥케이브의 수는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4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자, 크린 코드의 작성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린 코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크린 코드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데 뭐 여기 역량을 최대화한다 이런 건 크린 코드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크린 코드가 뭐냐? 잘 작성된 코드예요. 그래서 일단 가독성이 좋고요. 단순하며 의존성을 줄이고 중복을 최소화해서 깔끔하게 잘 정리된 코드, 이런 코드를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크린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가독성은 뭐 누구든지 알기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단순성은 단순하게 하는 거죠. 의존성 배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코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돼야 돼요. 코드 변경 시 다른 부분에 영향이 없도록 지금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작성하는 거고, 중복은 최소화가 되고 추상화는 잘 이루어져서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 당연하죠.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이러한 얘기니까, 얘는 의존성 배제의 원칙에 따라 최소화가 돼야 되는데 최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게 문제니까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인터페이스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IPsec, SSL, HTTP 그랬고 SMTP, 이 SMTP OSI 7레이어에서 제가 이메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죠. 25번 이메일이다 이렇게 썼는데 얘가 예제로 나왔으니까 보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내용이니까요. 보시죠. IPsek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IP의 패킷 단위의 데이터 변조 방지 및 은닉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SSL은 Secure Socket Layer니까 이름에서부터 보안이에요.
TCP/IP 계층 과 애플리케이션 계층 사이에서 인증, 암호화, 무결성을 보장하는 이러한 프로토콜이고요. HTTP에다가 S 붙이면 보안이 되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전송이 되는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이러한 프로토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MTP다라고 하는 것은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전자우편을 교환하는 이메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보안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9번 보죠. 다음 그래프에서 정점에서 깊이 우선 탐색이다. DFS로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요. 깊이 우선이라고 하는 건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A에서 연결된 게 B와 C와 D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B나 D나 뭐 C나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된 게 이렇게 E로 연결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F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으면 A, D, F, G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여기는 B로 내려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 B, E 이렇게 내려가야지. 여기도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E로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E에서는 갈 데가 딱 하나밖에 없네요. F. 그러니까 A, B, E, F, G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 E에서는 F밖에 못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G로 가고 그 다음에 C와 D로 가면 되니까 C와 D로 가면 된다. 그래서 A, B, E, F, G, C, D 이렇게 가면 되는데 풀이 한번 보시죠. 뭐. 우선 탐색 알고리즘에는 깊이 우선과 너비 우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우선을 Deep First Search다 라고 해서 DFS다. 너비 우선을 Broad First Search다 라고 해서 BFS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FS와 BFS는 탐색 방식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히 알고리즘을 써야 돼요. DFS는 깊이 우선이니까 깊이 우선 탐색으로 해야 되고요. BFS는 이렇게 A, B, C 이렇게 너비 우선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얘는 이런 게 있으면 A에서 B로 간다. 지금 여기 A, B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B에 가면 C와 E가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식 노드가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E가 선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E로 가니까 F 외에는 대안이 없어서 A, B, E, F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F의 자녀는 G니까 G로 갔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때요? G 다음에 C하고 D 한다.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종료한다. 좀 이런 내용이니까 이 그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됩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A, B, E, F, G, C, D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램 언어 선택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입니까?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하는데 컴파일러의 독창성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컴파일러의 가용성은 따져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너무 엉뚱한 단어가 나와서 제가 지금 이해 맞는데 자료 한번 보죠. 프로그래밍 언어의 선정 기준은 참조만 좀 해주시죠.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선택이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입니까? 컴파일러의 독창성과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내용인데 컴파일러의 독창성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